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분야별 7개 분과로 구성되며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준비할 청와대 개혁 TF가 설치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국정 전반을 논의했지만 인수위원장 인선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안 대표는 윤 당선인과 인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난 자리에선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 첫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등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역할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설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음 주 최대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병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없이도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대변인에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지도 관심인데요. 잠시 뒤 향후 전국 변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시민에 개방하고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집무실과 관저 모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소식입니다. 윤 당선인이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역시 최대 관심은 인수위원장직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지 여부였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안철수 대표는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 인사 논의는 없었다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네, 윤 당선인, 안 대표와 당사에서 도시락 회동을 가졌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까? 네, 낮 12시 반부터 시작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의 도시락 회동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애초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측의 합의로 장소가 바뀌면서 회동 시간이 애초 계획보다 30분 정도 연기됐습니다. 다행히 윤 당선인과 안 대표 모두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서 배석자 없이 단 둘이 도시락 회동을 한 건데요. 조금 전 회동을 마치고 나온 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수위직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넘게 지금 회동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얘기하셨습니까?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같이 도시락 식사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아직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아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는 일요일 13일까지는 인수위원장을 인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네,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찬 회동이 연기된 사실을 알리면서 인수위원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당선인실은 금융감독원, 인수위원회는 금융연수원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행정실장은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서일준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구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때 걸렸던 2주보다 더 앞당겨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인수위를 구성할 조직도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1은 경제정책, 거시경제, 금융 이쪽이고요. 경제2는
뭐 산업, 일자리 뭐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교육을 묶었고요. 사회복지 문화 이렇게 묶어서. 하지만 7개 분야에 여성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말씀드렸던 휴머니즘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 문제 그리고 남성 문제 공이 골고루 다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한 윤 당선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청사에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실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 곧 출범하는 인수위에도 청와대 개혁 TF를 꾸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개혁 TF, 그걸 팀장이 실무적으로 일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그런 구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 2개를 잠정 확정했고 특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조직은 그 정도로 지금 후보님이 구상이 그런 겁니다. 당선인이랑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나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으로 조율? 그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길지 않은 시간에 만나시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은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에, 임기 동안 지낼 관저는 청와대 인근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인수위에 관한 법률이 행정안전부에서 쭉 이렇게 처리하는 거여서요.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이제 비서실이라든지 인수위, 또 국무위원 청문회 준비를 할 때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선인 만나서 관계 법률이라든지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만 경호 등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당선 첫날부터 숨가쁜 행보를 이어갔던 윤석열 당선인이었는데요. 조금 전에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났죠. 네, 조금 전 윤 당선인은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라며 그에 걸맞은 관계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와 기후협력, 보건의료와 첨단기술 등 모든 의제들이 한미 간의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당사 당선인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당선 인사와 함께 한중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육국이 우리나라잖아요.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싱하이밍 대사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양국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을 전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15분가량 비공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협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패배 이후 오늘 첫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밑거름 삼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을 빠르게 재정비해서 더 많은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고 돌아선 민심이 있다면 저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손금으로 국회의원 전원의 세비 30%를 모아 기부하도록 의결했고 이후 비대위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진 것이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열망과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을 바라는 시민의 꿈이 진 게 아니라며 우리의 연대와 결속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스튜디오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과연 어떻게 꾸려질지가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선거로 승패가 갈린 정치인들 또 우리 정치권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번 대선 이후의 전국 상황을 정치 구단 고수 두 분 모시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뭐 정치 구단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정치를 오래 경험하셨으니까 좋은 답변 해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임 5월 10일입니다.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건데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뭐 인수위 구성을 제일 고민을 해야죠. 아, 예. 왜냐하면 뭐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 전에 우리는 국민통합정부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통합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려면 인수위 때부터 그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인수위 구성 자체가 네.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만 구성하면 안 되고 인수위 자체를 국민통합정부에 걸맞게 구성을 하려면 예. 거기에 야권 인사들도 좀 포용시키고 또 합리적인 진보주의자들도 좀 포함하고 제야 시민사회 운동에서 그동안에 정권 교체를 끈질기게 운동했던 사람들도 좀 포함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위 자체를 50%는 네. 윤석열 쪽에 네. 사람들,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고 그렇군요. 50%는 국민의힘 이외에서 전문가들을 또 그 정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정치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정부 한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전부 자기 사람들만 갖다 해놓으면 그게 국민통합정부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예. 당선인 인수위 때 고문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임 고문을 했는데 네. 그때도 그렇게 꾸렸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우리가 국민통합정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10년 야당하다가 이제 여당이 되잖아요. 그때요? 예. 그때는 예. 그러니까 10년 만에 우리가 이제 정권을 되찾아왔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통합정부가 뭐고 간에 10년도 안에 내려왔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인수하기도 바쁘니까 그때는 꼭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러나 꼭 정당 사람들로만은 채우진 않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상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갖고 주로 주요 과제였던 4대강 문제 그 부분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이 국민통합정부에서 임기 5년 동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주요 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특별 상임 고문을 임명해갖고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렇습니다.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통합 정부를 한다고 했으니 50% 좌우 할 것 없이 전문가를 모두 인수위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국민통합정부 밑그림 그려지지 자기들 사람들만 밑그림 그려놓고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내각 구성부터 이게 삐끗하잖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뭐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을 한 거잖아요. 임기가 곧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위 없이. 그래서 이제 기획이 인수위 성격이지만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랬죠. 시작이 되니까 인수위라는 걸 두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수위와 같은 기능으로 기획위원회. 그럼 기획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 밑그림을 그렸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간은 좀 짧고 좀 속전속결을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은 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나 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안철수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인수위원장직을 제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인사 문제는 논의 안 됐다고 하거든요. 논의는 안 됐지만은 네.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게 그게 뭐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일화를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국정 운영을 같이 하겠다. 국정을 같이 하려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같이 하겠다고 했으면 인수위부터 맡겨줘야지. 그러니까 그건 글쎄 뭐 인사 논의를 특별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표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거 상식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 뭐 제가 민주당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때는 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단일화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뭐 후보끼리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충분히 국민들한테 그 명분과 또 시기적으로 그 자신의 행동이 일관되고 바꿀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 단일화 과정이 매우 갈팡질팡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한다 안 한다, 뭐 완주한다 또는 단일화 제한한다, 단일화 철회한다, 뭐 결렬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새벽에 이런 상징성, 정치적 불신을 내리킨 점에 비판점을 갖고 있는 인물이 윤석열 당선인 첫 그 인사의 구성으로서 그분이 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뭐 굳이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속 모양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생각에 의해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굳이 민주당이 나서서 반대하거나 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반대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두 분을 모시고 사실은 누가 당선될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때가 바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바로 이루어진 다음 날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다 이 단일화 역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이재호 고문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선거 역풍이 많이 불었다고 보세요? 저희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윤석열 봤을 후보 때는? 쪽에서는 역풍이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결집이 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현장에서 만나는 지지자들 분들이 적극 투표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고,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고 반면에 아마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윤석열 후보는 안 하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는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안 했으면 저는 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차가 뭐 24만 표 정도 되잖아요. 0.73%.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안 했으면 불안 심리도 있을 뿐더러 이 같은 진영에서도 어차피 선거 진 거니 하고 선거를 포기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이기는 거나 정권 교체는 진짜 해야 된다. 이런 정권 교체론을 더 확실히 굳혀줬기 때문에 단일화 안 했으면 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총 양쪽 진영이 결집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7%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호 고문께 여쭤볼게요. 안철수 대표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 후에 뭐 총리에 지명될 수도 있다. 뭐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이재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제가 뭐 안철수 후보의 무슨 뭐 특별한 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대표는 당 관계는 국민이랑 관계는 밑에 의원들인데 맡겨서 국민님과 통합하는 걸 맡기고 합당은 맡기고 그렇죠. 그건 맡겨주고 본인은 인수위나 거쳐서 뭐 정부에 들어가서 행정 경험을 쌓아서 좀 정치인으로 좀 더 풍부한 경험을 갖는 것이 그게 안철수 대표 할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 단일화 때 그 행정 경험이 본인이 없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런 말도 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 안철수 대표도 뭐 나름의 정치적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계산하에 이제 단일화도 하고 합당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제기에
발판으로 삼겠죠. 네. 그 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대선 후보 나온 분들이 예. 이거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저 선거 나오고 하는 거. 저도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그렇게 얍삽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전망들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두 분 모두 낮다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당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의 미래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그동안 뭐 합당 과정에서도 합당이래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안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좀 젊은 대표이기 때문에 좀 그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좀 기존의 그 수구적인 정당, 기득권 정당에서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에 기여하거나 대선에 기여한 점도 있는데 반면에 역시 본인이 아주 너무 젊다 보니까 그런지 말을 함부로 하고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고 이런 점들은 당의 역기능도 상당히 작용을 했죠. 당의 원로들이나 또 당을 오래 했던 분들이나 또 당이 뭐 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당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거는 이준석식으로 새로워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체성을 바꿔놓다기보다 당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고 그리고 2030 젊은층이 많이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놓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분위기는 바꿔놓지만 반면에 그게 너무 지나치게 튀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당적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진보 정당처럼 혁명적으로 확 바꾸거나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조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당내 조화를 좀 못했지. 그렇군요. 지난 5월이었나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여당에서도 사실 민주당에서도 좀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부러워하고 긴장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이나 행태를 볼 때 역시 설이겼구나, 어설프구나. 그리고 막 좌충우돌 하구나. 재기발랄하긴 하지만 좌충우돌 하고 패착을 여러 번 두고 그런 점에 뭐 반사적 이득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반사 이득을 많이 얻었죠, 민주당이. 반사 이득을 얻었다고 보세요? 얻은 부분도 있죠.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많은 분들이 차기 대권도 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예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야 저 본인이 정치적 그런 꿈이 있겠지만 그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서 그 젊은 우리 정치를 지망하는 분이나 정치인들은 우선 실력을 좀 많이 쌓아야 된다. 실력을 더 쌓아야 한다. 현장에서 뭐 우쭐거리고 또 직책 자리 욕심에 대해서 그것만 욕심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헝클어질 때가 많다. 오히려 실력을 쌓아서 공익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선 다음 자기 총선에 출마해서 의원직에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을 좀 하면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아직 영선이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좀 진짜 정치 경험을 좀 얻어갖고 좀 차분차분 준비해야지 이제 나이가 내가 40이 넘었으니까 출마하겠다 이런 식으로 갖고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거는 그 실패의 경험도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 되는 그 성취를 이뤄내는 경험. 그렇군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해내야지 뭐 그런 경험 없이 팽인만 가지고 책상머리에서 했던 거를 다른 사람의 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겠다. 그런 거는 큰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준석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세대포 이론 있지 않습니까? 20, 30대 그리고 60대 이상 같이 이렇게 지지층을 확보하고 40, 50대를 이렇게 설득하고 공략하는 그 세대포 이론은 이번에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그 발상 자체가 아주 못된 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를 나눠서 세대 소위 무슨 전투하듯이 포위한다든가 갈라치기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후유증은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예.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이해관계나 갈등을 수습해서 조정해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당대표가 그런 거에 맞들이고 네. 또 윤석열 당선자도 그거에 좀 편승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 이제는 사실은 여당이 됐고 네.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상은 예. 저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네. 그건 지금 이 의원님 말씀에 일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세대 포유론이라는 것이 20, 30대와 60, 70대가 40, 50대를 포유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것이 예. 지역 갈등, 네. 그다음에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세대 갈등, 예. 또 뭐 진영 갈등 이렇게 이 패거리 때문에 이게 그렇군요. 예.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분열이 심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없애야 국민 통합하자는 것 아닙니까? 네. 국민 통합을 논하고 세대 포유하고는 정 배치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선거 전략의 일환일지는 모르지만은 선거 전략으로도 옳지 않는 전략이고 또 이 론 자체가 이게 정치적으로 국민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렇군요. 바람잡지 못한 발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패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 일단 고문을 맡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아직 연배도 그렇고 예. 또 역량도 만 있으신 58이죠, 지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행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의 선택지 이렇게 6월 지방선거 조기 등판, 8월 당권 도전 아니면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 차기 대권 도전 이렇게 이란이란 저는 제 사안.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만 예. 지금 얼마 전 어제 이제 대선 치렀잖아요. 그러니까요. 힘든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 가지 상처 입은 부분도 있고 네. 이제는 선거에 나가서 패장이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도 있고 정치적 부분 너무 이렇게 조급증 낼 게 아닙니다. 네. 조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조급증 부린다고 해서 모든 게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러다 보면 헛발질할 수가 있고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실력 쌓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재용 예, 저도 뭐 그 생각에 동감인데요. 예. 이 대선에 졌지 않습니까? 네. 아주 나이도 있는데 급하게 뭐 바로 이어서 뭐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당대표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됐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좀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좀 외유 가서 외국 같은 데 좀 가서 한 1, 2년도 견문도 좀 넓히고 예. 세계의 바람도 좀 쐬고 그런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지 당장 뭐 지방선거 나간다 당 대표 경선 나간다 이런 거는 너무 조급한 발사이고 크게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일단 워낙 적은 표 차로 졌기 때문에 차기 도전도 유리하다. 그리고 차기 이제 대선 도전 이제 야당 후보로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대통령 선거라는 게 되게 뭐 몇 번씩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요. 그러니까 그런 전망을 갖고 본인은 좀 숙고하고 예. 좀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좀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네. 그 윤석열 당선인도 절반이 안 되게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8%대니까요. 이재명 후보도 예. 절반이 안 되고요. 예. 두 사람의 그 접점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거지 네. 사실 50%도 안 되는 지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상대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비호감도가 높고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할 때도 겸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뒤를 자신을 성찰하면서 실력을 쌓는 자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예. 잠시 민주당 이야기 해볼까요? 민주당 2시부터 이제 의원총회 열리고 있고요. 어제 지도부가 사퇴를 했잖아요. 선거 패배 이후에 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당내에 있는 의원으로서 네. 좀 너무 평온한 것 같다. 평온한 분위기라고요 지금? 예. 예. 지금 사실 물론 이제 상당한 어제
그 아주 석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로 네. 인한 충격이나 무력감은 뭐 전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극심하죠. 네. 반면에 이를 대응하는 민주당의 그 대응은 예. 국민들이 갖고 있거나 또는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 예. 특히 지지자들은 될 줄 알았는데 네네.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줬는데 안 됐다. 그것도 0.7% 예. 차이로 예. 이런 어떤 낭패감, 좌절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는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 왜 지지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분노나 실망, 뭐 기대 난망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걸 대응하는 우리 당의 그 어떤 자세로서는 네. 뭐 저 자신부터 어떤 부분인가 비읍하고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면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정말 지금까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예. 선택하지 않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그래도 상당수의 득세를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 작용을 했거든요. 네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행태만 비판한 게 아닙니다. 예.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자세, 여러 가지 내로남불 또는 위선적 예. 또는 오만 독선 뭐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이거와는 완전히 벗어나서 네. 이와 다른 아주 밝고 쾌활하고 또 아주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쾌도남마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좀 더 되는데 반성하고 좀 더 혁신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건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 악조건에도 대장동 사건, 예. 뭐 부인 리스크,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권 교체가 50% 넘게 지지가 받고 그렇죠. 그럼에도 0.7% 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재명 후보가 잘 싸운 겁니다. 아주 잘 싸운 거고 예. 문제는 국민님이 0.7%를 이긴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정권은 교체해야 되지만은 네. 교체되는 정권이 또 지난 정권처럼 불통하거나 무슨 뭐 편향적으로 하거나 패거리 정치하거나 내로남불 정치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교체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예.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지금 정권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0.7%를 보여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나 국민의힘이 그걸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권력에다 오만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는 그 도취돼 갖고 소통을 안 한다든지 또 내로남불 한다든지 패거리 정치한다든지 뭐 진영을 부추긴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정권 교체도 좋다. 그건 해야 되는데 네네. 정권 교체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0.7%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두 의원님이 자기 당을 더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더 반성하고 더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뭐 이번뿐만 아니라 민심이 드러나는 걸 보면 네네. 선거 때마다 드러나는 거 보면 민심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는 아무래도 여소야대 극복하는 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 건 것이 국민통합정부지 않습니까? 네. 여소야대를 극복하려면 예. 국민통합정부를 실현하려면 초대 정부 내각 구성에서부터 내각 구성부터 윤석열 쪽은 50%만 갖고 예. 나머지 50%는 원내 의석 있는 정당 뭐 국민의당, 정의당, 뭐 국민의당 통합하니까 그렇지만 예. 저희 당도 주고 민주당도 그건 반을 득표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이 지지한 것만큼 국정에 반영하도록 네. 민주당 쪽도 나는 그 득표수만큼 배려는 못하더라도 50%는 예. 국민의힘이 갖고 내각 구성에 장관급 48명부터 네. 50% 중에 25%는 민주당과 저희당이나 국회 정당에 주고 나머지 25%는 제야 시민단체나 예. 또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 이런 그런 인사들로서 25%를 채워서 그러니까 50%는 국민힘, 예. 50%는 국민통합 이렇게 해서 정부도 구성해야 되고 청와대도 정말 그 지금 뭐 잘하는데 뭐 자꾸 뭐 경호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저도 예. 지켜봤지만 예, 예.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을 확실히 옮기고 지금 청와대는 현대사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완전 개방하고 예. 그리고 관저도 대통령이 걸어서 출근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 안 됩니까?
그거 왜 못합니까? 경호 때문에 안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예요, 경호는. 그건 뭐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걸어 출근한다 경호 못하나요? 그런 모습을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선자가 보일 때 국민들이 저분이 진짜 말대로 국민 통합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말만 국민 통합 해놓고 제도는 다 전에 대통령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면 국민들은 이럽니다. 저분 말이야 뭐 명패는 대통령 문재인에도 대통령 윤석열로 명패만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 통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각 구성부터 50%로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꼭 새겨 드려야 될 것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번에 대선 때 그 받은 지지표를 생각하면 각각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눠 가졌거든요. 그런데 각자 가더 대표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인은 반도 안 되는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막강한 지위에 올랐고 저희 당은 2년 전에 선거로 170여 석의 의석이지만 지금 지지도로 보면 과다대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겸허한 성찰이 필요하고 그걸 할 때 좀 자기 갖고 있는 지분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국정에 그런 적극적인 협조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민심을 얻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쇄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통합정부 만들려면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또 이재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만여 명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PCR 검사 없이 의료진의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 후반을 기록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만 2,987명입니다. 전날보다 4만 4천여 명 감소하며 사흘 만에 30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229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1,116명으로 나흘 연속 1,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다음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대 3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규모는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도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전문가, 즉 의료진이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지금의 PCR 검사와 똑같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네 병의원 의료진이 진행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돼 즉시 격리와 치료가 시작됩니다. 또 60대 이상 확진자의 경우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됩니다. 격리 면제 대상은 백신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일주일 격리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울진 산불이 8일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2만 헥타르 넘는 구역을 휩쓴 이번 산불 진화를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진화율이 80%로 다소 높아졌지만 불이 꺼진 곳에서 다시 불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진 산불 현장 지휘본부입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좀처럼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꺼진 곳에서도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하마가 덮친 울진 덕구 원천 주변에서도 오후에 다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밤에는 금강송 군락지로 다시 불길이 번졌습니다.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산세가 험한 곳에서 바람을 타고 다시 불이 시작됐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진화대원이 금강송 군락지 주변에서 밤샘 작전을 펼쳤는데요. 또 날이 밝은 직후부터 헬기가 투입되면서 지금은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는 잔불이 다시 피어오를 가능성이 있어
작전사 병력 200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섰습니다. 전체 진화율은 80%로 어제보다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선 군락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웅봉산 주변 불길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를 타고 돌풍이 자주 불어 며칠째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곳인데요. 산림당국은 헬기로 우선 큰 불을 잡고 불의 기세가 좀 줄어들면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 작전을 펼치는 공중진화대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밤사이 165헥타르가 늘어나 2158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여의도 70배 정도 되는 면적에 산불이 휩쓸고 지나갔고 지난 2000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불길을 피해 체육관 등에서 밤을 보낸 이재민은 320여 명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은 약한 북서풍이 부는 등 기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시기가 확보되는 만큼 헬기 82대를 투입해 공격적인 진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이 모두 타도 복구 지원금은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을 새로 짓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복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한평생 보금자리였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울진군과 삼척시에 이어 강릉시와 동해시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형 산불로는 4번째 선포입니다. 이렇게 집이 완전히 타버린 경우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택복구 지원금은 1,600만 원입니다. 크든 작든 오래됐든 새 집이든 모두 같습니다. 2년 전까지는 1,30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주택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현실화한다며 그나마 20%가량 올린 겁니다. 하지만 주택 건축비가 3.3제곱미터당 평균 500만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안 돼도 한때 가고 싶지 않고 여기 와 살고 싶은데 또 좀 좋게 해주시오. 에휴. 강릉 지역 이재민들은 모두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0억 원 넘게 모인 국민성금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대본 이제 아마 피해 조사를 갔다 와서 여러 이제 어떻게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내부 검토를 또 통하고. 이번 동해안 대형 산불로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 강릉, 삼척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390명에 이릅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언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기지가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서 시설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은 과거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핑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던 곳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서 시설을 확충하고 개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고 신설할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으로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연동 시험 시설들을 지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서해 위성 발사장이 우주 강국의 꿈과 포부가 씨앗처럼 묻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서해 위성 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했는데 우리에게는 동창리 기지로 더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이곳에서 은하 3호 로켓 등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2016년 2월 7일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다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앞으로 이곳에서 발사하게 될 발사체가
제재 대상인 ICBM이 아니라 위성 발사체라는 포석을 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한 뒤에 이어진 행보인 만큼 북한이 ICBM과 기술이 거의 같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날이 임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한미 당국이 북한이 최근에 쏜 미사일은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당국이 평가한 결과라면서 북한이 최근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ICBM 시험 발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시 같은 내용의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이 정찰 위성용이라고 주장했던 2차례의 시험 발사가 ICBM의 비행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주 발사체를 가장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미 당국은 또 이 미사일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최초로 공개한 뒤에 개발 중인 미사일로 평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처음 공개된 ICBM은 화성 17형인데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를 포함한 크기가 커져서 공개 당시에 괴물 ICBM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이례적으로 이런 내용을 동시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추가 개발에 대해서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역시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일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쓰일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행보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서 오늘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정세 속에서 주변국도 윤 당선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본부 총괄 간사를 맡았던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발사장을 찾았습니다. 시설을 더 확충하라고 했습니다. ICBM 발사장 아닙니까? 예, 뭐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장, 예. 위성 발사 시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발사했던 그 발사체가 북한의 예. ICBM으로 그대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저곳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발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북한이 발사했던 그때는 저희가 당초에는 진짜 위성 발사체인 줄 알았어요. 예. 그렇고 고도도 뭐 한 600km 내외밖에 안 올라갔고 거리도 300km 내외였기 때문에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IRBM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네. 그거를 군 당국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요. 발사체 자체가 북한이 방금 전 화면에서 공개한 것 같은 화성 17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CBM 발사체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제 미국이 아마 예. 위성 같은 걸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를 갖다가 가장한 ICBM 발사가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때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방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걸 연계시켜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월 달이 상당히 큰 고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한미 연합군사훈련 미뤄놨던 것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거기에 김일성 생일이 겹치는데 이번이 110주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그것을 갖다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예. 네. 그러다 보면 4월 초순경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군요. 4월 초로 예상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핵실험도 곧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원자로 가동은 북한의 전략상 당연히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지 미국이 압박감을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핵실험은 저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보여주기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는 아주 작은 전술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요. 따라서 그것보다는 ICBM 발사가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ICBM 발사를 하고 뭐 보여주기식이더라도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 북미 간이 강대강 대치로 가면서 경랑 속으로 한반도가 다시 빠져드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한 몇 달 동안 북미 간에는 계속 강대강 대치 아니었습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래도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그러니까 ICBM이나 핵실험은 안 했으니까 과도한 압박은 하지 않아왔던 것인데요. 북한이 만약에 ICBM 발사를 하던가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추가 제재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제재안, 더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려고 할 텐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대북 제재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겠죠. 북한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5시간 만에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역대 당선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 정상과 통화를 한 당선인으로 기록이 되게 됐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뭐 5시간 만에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교팀에서 준비를 잘 해서 새로운 정부의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고요. 통화 내용은 알려진 것으로는 크게 두 파트예요. 뭐 인사말과 맺은 말을 빼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글로벌 차원의 메시지가 하나 있고 북핵 문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 질서에서 한미가 협력해 나가자. 그러면서 경제 영역까지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자 하는 것이 글로벌 차원의 메시지고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자. 그런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현철 교수님이 윤석열 캠프에 계셨으니까요. 앞으로 그 문정부와 이제 시작될 윤석열 정부의 대북해법 어떻게 좀 달라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접근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이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 하는 식의 접근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에 먼저 양보하기보다는 할 말을 하면서 북한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 도발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할 말을 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나가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다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축하자 하는 접근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하면 문정부가 도발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새 정부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회 도서관에서 연설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면 우리가 당당한 외교라는 것은 북한에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튼튼한 국방을 구축하겠다 하는 접근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북한 핵 문제, 남북 관계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겠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공조가 제대로 돼야 할 텐데요.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데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정부가 출범해야겠죠. 5월 10일 날 정부가 출범을 하면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지금 1월 달 상황으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5월 달에. 그런데 호주, 쿼드 멤버 중에 하나인 호주의 총선이 5월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일본에 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정상회담은 약간 지연되는데 네. 6월이나 7월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 그 가장 빨리 만나게 되는 시기가 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네. 외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 뭐 단순한 뭐 전화 통화라든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조기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컨텐츠를 갖추고 하느냐. 예. 이번과 같이 뭐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같은 경우는 단순한 축전이잖아요. 네네. 그 정도 통하면은 사실은 빠른 게 좋은 거죠. 예. 성의 표시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정상회담은 또 별도로 정상회담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은 그러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 조기에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TV 토론 때요 윤석열 당선인이 주변국 정상과 만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네 정상을 만날 순서를 우선순위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우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저도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당선인의 문제 의식은 한미동맹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요. 일본과 중국에서 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렇게 정하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됐고 중국 문제는 어느 정도 그냥 그대로 사실 상호 존중 문제가 있었지만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우선 악화된 한일 관계를 먼저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서 저 순서로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도쿄올림픽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그 스가 총리가 만날 것을 추진을 하긴 했는데 불발이 됐거든요. 그럼 언제쯤 어떻게 윤석열 새 대통령과 후미오 총리가 만날 것이고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뭐 결국 만나는 시점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양자 방문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느 정도 어젠다를 합의를 하고 풀어가는 조건하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다자회담에서 만나는 계기는 또 다자회의 아젠다가 있으니까 그것대로 풀어가면 되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뭐 실타리가 워낙 오랫동안 꼬여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장 풀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예. 그 다음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외교적 해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풀어가실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 때 없었네요. 그렇다면 6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겁니까? 예, 그만큼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당장 뭐 언제 하겠다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을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에는 무언가 문제를 풀어가는 예. 실마리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냥 예. 정상회담 이벤트만으로 그친다면은 그것은 국익 실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세 번째 만날 것이다라고 꼽았던 중국,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중국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접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앞서 윤 당선인은 사드 배치 추가로 할 생각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밝힌 바여서 중국과 사이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혹시나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국제관계에서요. 관계가 좋다 나쁘다는요.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네. 중국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이 정말 관계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이 잘못한 행동을 만약에 우리한테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관계냐 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핵위협이 문제의 본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교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한국과 수교할 때 어떠한 생각을 했고 한국을 얼마나 존중해 왔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앞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한중 관계가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성주에 사드가 처음 배치됐을 때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가 나오면 중국,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 기업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은요, 크게 첫 번째 관광객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은요, 소비재 중심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체가 쉬웠던 거죠. 중국의 유통기업, 그때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의 유통기업으로 대체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중국의 관광객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이 없고, 중국이 우리 기업들을 부당하게 제재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지금 한중 간의 무역량을 보면요, 첨단 부품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 기업을 잘못 제재했다가는요, 중국이 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질문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외교를 철저하게 전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외교적 지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푸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한러 관계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익 자체에서 불법 행위 자체를 수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북한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침공하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에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명백한 침공 행위를 눈 감는다면은요,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은 국제 규범은 잘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칙을 갖고 외교에 나서면 되는, 풀리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공약해왔습니다. 다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인사를 막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1년 만에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차기 정부 예비 대통령 신분이 된 윤석열 당선인.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이 부패 범죄 대응 약화와 권력 비호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과 숱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주의권 폐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겐 독자 예산 편성권도 주고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된 직접 수사권도 더 열어주겠다며 검찰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단 실력이 없고, 그리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이 뒤따라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행하려면 진통이 클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대통령령 개정이나 인사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현 정부 기조 지우기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검사장뿐만 아니라 조국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윤석열 특수통사단이 다시 요직에 중용될 거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까지 더해 편가르기 인사와 보복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지만 윤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 선을 그었습니다. 180석 갖고 있는 저 거대 정당 상대로 보복할 수 있습니까? 나도 눈치 봐야 되는데 당선돼도.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관련 공약 대부분이 검찰권 견제 차원에서 도입된 장치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라 자칫 첫 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 검찰 공화국이 태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he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을 가졌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고 인수위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나서 혹시 인수위원장 자리를 제안하고 또 수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말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수위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안 나왔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인수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도 한 일주일 만에 구성을 했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수위를 빨리 구성해서 이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런 큰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인수위원장 얘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단일화 때 어떤 뭐 공동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얘기가 있었을 것 전혀 같다. 없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오늘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고 인사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었죠. 얘기했죠. 예. 인사에 관해서 얘기가 없었다니까 예를 들자면 본인 그 안 대표의 말은 네. 뭐 어떤 사람을 어딘 자리에 쓸 것인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아니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인수위 구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 안 하면 뭔 얘기 하겠습니까? 예. 도시락 먹고 덕담만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제 예. 현재 안철수 대표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군요. 그래야 예. 국민들에게 예. 어떤 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거 있을까 이렇게 아마 고심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안 대표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좀 생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수위원장 카드로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항구적인 조직도 아니고 네. 항구적인 자리도 아니잖아요. 예. 상징적인 자리고 만약에 인수위에 안철수 대표가 전혀 관여 안 한다면 벌써부터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뭐 공동정부 하겠다더니 뭐 벌써부터 배제하냐 이럴 거고 예. 위원장 아닌 다른 자리를 준다? 그것도 마땅치가 않잖아요. 뭐 부위원장을 하겠습니까? 뭐 분과위원장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 참여한다면 뭐 위원장 자리가 마땅하지 않을까 상징적인 자리로 예. 실제 일은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또 다 하는 거니까요. 예. 네.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뭐 정치한 지 벌써 10년이 되긴 했지만 행정 경험 없는 부분 때문에 정치 경험상으로 볼 때는 뭐 총리나 이런 것들을 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정에 대한 의혹을 좀 예. 보였잖아요. 네. 단일화 과정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만약 맡는다면은 네. 정부의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하고 다른 경우에는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 꼭 총리가 되는 건 아닌데 예. 안 대표의 정치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네네. 과정 속에서 저는 인수위원장을 맡고 총리를 맡되 지금 이제 워낙 표차가 적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야 협치해야 된다. 그리고 당선인도 윤석열 당선인도 협치와 소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통합 정부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각 자리를 어떻게 배분하고 이런 것들도 이건 뭐 정치공학적으로 자리 나누려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네. 그래서 저 인수위원장을 맡는다면 총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상징적인 자리라서 그럴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다른 인사들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네.
저는 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요? 글쎄 이제 행정권이 전혀 없다고 본인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 총리했던 분들은 그래도 여러 정책 위상을 가졌던 상당히 여러 자리 거쳤던 우리가 생각해보면 김부겸 총리도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국회도 네. 했고 이제 뭐 장관도 했고 정세균 총리도 그랬고 과거 이제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총리도 뭐 다 행정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총괄 지휘를 하는 것이지 안철수 대표는 본인 말대로 행정 경험 전혀 없는데 국무총리부터 한다? 저는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철수 대표가 너무 지금까지 구름 위에 있었어요.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대통령부터 도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부터 도전했는데 또 총리를 한다? 그건 조금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 장관들은 인준투표를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뭐가 없어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네요. 민주당이 협조할까요? 예. 만에 하나 그러다가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야당이. 그렇죠. 그때 총리를 안 통과시켜줘가지고 총리 김종필 국무총리 설이 임명했는데 그게 뭐 위헌이니 아니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만약 인준투표에서 부결돼 버린다 이러면 망신만 당할 수 있고 본인에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총리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리부터 시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뭐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어떤 예전에 한번 과학기술 부총리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과학기술 분야 관련된 거를 뭐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진대래 장관이 아마 부총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안철수 대표가 부총리를 할까요? 아무리 과학기술부총리 자리의 위상을 높인다 하더라도 대권 주자였단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꼭 내각 경험이 있는 사람만 총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인수위 구성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인수위 구성부터 통합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통합 협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지금 대선 결과가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 얻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통합을 안 할 도리가 없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유난히 통합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24만 표 차이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여소야대라고 해서 야당이 무조건 여당의 발목만 잡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합리적인 정책을 내고 만약에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부단히 소통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야당도 협조 안 할 도리가 없죠. 근데 아무튼 간에 통합을 과연 어떻게 해나가냐의 문제예요. 통합과 소통과 협치는 다 강조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일단 소통을 많이 해라. 소통이라는 게 일단 많이 만나라는 얘기예요. 많이 만나라. 제가 강조하는 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뭐 엄청난 뉴스가 되잖아요. 정치 뉴스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고 만나서 별 얘기 없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야당 의원하고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로 되는 거 그리고 언론에 자주 나타나야 되고 어젠가 그저께 윤석열 당선인이 언론과 자주 대화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국민과 대화하는 방법은 언론과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야당을 설득한다면 야당도 계속 발목 잡을 수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당제 내각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대방 정당들에게 그 배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꼭 무슨 자리 나누기라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뭐 그간에 알려진 스타일을 보면 좀 형님 리더십이다, 뭐 의리를 중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 인맥으로 채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 혹은 탕평 인사를 펼칠 것이다, 이런 파격 인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탕평해야죠. 통합해야 되고. 본인의 어떤 성향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정치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고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국민이 원한다면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는 거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더더구나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도 뭐 뉴스에 나왔었죠. 여성가족부 폐지를 뭐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성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만 하더라도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뭐 입법사항 아닙니까? 입법사항에서 모든 어떤 공약이든지 처리하려면 당연히 국회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약 인수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원래 공약을
조정하는 거죠. 예. 공약은 공약일 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 반대한다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공약도 지키고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도 하고 민주당에 통과시키려면 그래서 뭐 폐지는 아니지만 양성평등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 쓰는 거라든지 야당과의 관계 이제 아직은 여야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민주당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나가는 그런 첩경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흔히 말하는 윤핵관 논란의 당사자였던 장제원 의원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권성동 의원의 관련 입장도 듣고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인수위 차지하거나 장제원 비서실장에도 접근이 들어가면 주권이나 뭐 언론에서 그거 쉽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비판하지. 그 말 비판받을 짓을 뭐 합니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캠프에 들어서 일을 한 거는 오로지 정권 교체라는 하나만 바라보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핵관들이 이제 전면에 쓸 것 같은데. 저는 전면에 쓰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윤핵관으로 거론된 분들,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반대자들에게, 비판자들에게 빌미 주지 말아야 돼요. 국민 눈높이라든지 보편 상식이라는 게 그런 관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윤핵관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너무 이 특정 인물이 거론되기도 하고, 근데 그 인물들이 전면에 포진하면은 일단 굳이 그렇게 처음부터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야당, 여당, 현재는 이제 나중에 여야가 자꾸 헷갈리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언론도 권 의원 말처럼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면에 포진시키지 않더라도 얼마나 쓸 일이 있다고 좀 봐요. 너무 처음부터 과도하게 욕심을 내가지고 전면에 포진시켜가지고 상대방 정당에게 비판의 소지를 제공한다든지 국민들 일반도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나 보편 상식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가능한 피하는 게 좋거든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가더라도 나중에도 얼마든지 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뭐 친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개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핵관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엔 불가피할 거예요. 저 인수위라는 게 임시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당선인 비서실장이랑 무슨 비정규직 중에서 임시직이니까 거기에 이제 한다고 해서 뭐 새롭게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용해가지고 언제 그걸 뭐 서로 의중을 뭐 교환하겠습니까? 이건 불가피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좀 다른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르고 과거 DJ 때 그 DJ 대통령이 첫 번째 그 비서실장을 김중권 씨를 시켰죠. 전혀 나의 다른 뭐 저 성향이 다른 대구 출신이었죠. 그야말로 뭐 민정당 출신이었고 이렇게 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그런 기용을 했죠. 그리고 가신들은 다 그 선거 전에 우린 임명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그런 제스처를 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위는 불가피하지만 어쨌든 실제 이제 뭐 내각이라든지 청와대 대통령실을 이제 채울 때는 그런 점을 분명히 좀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그 윤석열의 무슨 가신이라든지 무슨 모르겠어요. 뭐 서초동계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집이 서초동이니까 못하고 지금 뭐 짧은 한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정치 경력에서 뭐 무슨 그런 뭐 가신적인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럼 어쨌든 좀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눈높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뭐 어떤 그 윤 당선인의 복심이야 이런 사람들 되도록이면 좀 먼 거리에 두고 본인의 어떤 뭐 자문 역할 정도 하는 것을 제일 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지금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뭐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경호 문제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경호를 너무 복잡하지 않게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실천 방법을 좀 강구하고 이거 안 되는 방법, 안 되는 이제 이유를 자꾸 들지 말고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공간이 사람의 의식을 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산사에 가면 마음 자체가 차분해지는데 시장통에 가면 번잡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청와대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인데 거기서 비서관들이 가려면 차 타고 간다면서요. 예. 그럼 말이 되나요, 그게? 예. 역대 대통령이 계속 참모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리 문제, 공간 문제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네. 경무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를 축소하면 되잖아요. 예, 경우를 예. 축소하고 번거롭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정말 같은 관료들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좀 집무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주요 정상들의 집무실과 관저가 어디 있는지 김정진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 영국 총리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의 모습입니다. 관저 문 바로 앞에서 취재진과 인사하는 존슨 총리의 모습도 보셨고요. 네, 총리의 관저는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에선 300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일본의 모습도 볼까요? 네, 일본 역시 총리 관저 주변에 각 부처가 밀집해 있습니다. 의회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주변에 고층 건물들도 많고 또 시민들도 접근하기 가까운 편안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백악관도 국민이 접근하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워싱턴 DC 시내에 있고 지하철역에서 2분만 걸어오면 바로 이 백악관 북문이 나옵니다. 백악관 담벼락까지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안전과 경호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에 광화문 특위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대통령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안전과 경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5월 10일이죠. 대통령 첫 직무를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집무실에서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영국과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저하고 집무실이 같이 있거든요. 예. 그 프랑스도 엘리제궁에 같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경호의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뭐 제가 기술적인 문제 잘 모르겠어요. 경호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경호 안전 때문에 못한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사실. 어떻게든 저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경호와 안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집무실을 옮기는 건요, 단순히 물리적인 지리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시킨다는 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봐요. 너무나 대통령이 구중거리에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접촉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리적인 공간이 확보돼야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광화문에서 시민과 맥주 한잔 먹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자꾸 유리돼요. 물론 언론을 다 보고 있겠습니다만 SNS도 있고 누구 좀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집무실을 옮겨서 청와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수석제 폐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그 공약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가 너무 수석들이 군림하다 보니까 내각의 장관들이 청와대 눈치, 대통령 눈치를 안 보고 극단적으로 수석들 눈치를 보게 되는. 대통령과 내각의 사이에 수석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과 같이 맥락에서 파악할 때 어떻게든 경호 안전의 문제를 충분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장소 좀 옮기든지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총리 관저가 있거든요. 삼총에 거기다 옮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전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뭐 주변에 안가들도 있고 청와대가 너무 한 곳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의 잔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뭐 추진력과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두 분 다 같은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5월 11일 어디서 청와대인지 광화문인지 어디서 시작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26년간 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인사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조금 전에도 이제 뭐 검찰 얘기의 그 그래픽이 나왔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엔 조금 굉장히 이견이 있습니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외청이고. 그런데 검찰 뭐 예산을 독립시킨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단지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 영향력이 바로 검찰에 들어가서 뭐 대통령이 좌지우지한다 또는 뭐 청와대가 그걸 좌지우지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치를 보면서 할 수사를 안 하고 뭐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고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해야지 예산권을 독립시킨다든가 이런 건 사실 전체적인 그 내각 운영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면에 윤석열 사단 대거 중용할까 이렇게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었는데 한동훈 부원장은 아주 친분관계가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점이 바로 이거죠. 이런 게 여기에서도 막 대통령 입김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뭐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짐작해서 이런저런 뭐 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관여한다든가 더불어 대통령의 뜻을 빙자해서 뭐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실 인사들이 이에 관여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이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절대로 내 눈치를 보지 말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라. 이런 것이 필요하고 지난 이번 정권의 검찰개혁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해야 할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국민들이 보기에도 결론 안 내리고 미적미적거리고 있고 이런 것은 반드시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검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 어떻게 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수처는 뭐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건데 일단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그 내용에 동의했었는데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공수처의 수사의 이 성과라는 게 별로 미미하잖아요.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죠. 미흡하다는 평가가 너무 많았습니다. 대체로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노 교수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 뭐 대장동 사건 이외에 그뭐 좀 정치적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외에 여러 가지가 너무 검찰이 좀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수처가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좀 지켜보고 공수처가 있어서 검찰개혁도 되고 과거에 손 못 대던 걸 할 때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런 폐지론의 그것을 극복하려면 제대로 수사를 하라 이거 지금이라도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라고 공수처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뭐 폐지가 됐건 어쨌든 뭐 공약이 됐건 어쨌든 공약도 100%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보되 그러나 공수처가 정말로 기능을 못한다. 폐지할 수 있죠. 그 국민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대선 패배 여파로 여러 가지 좀 내용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느낀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또 절차 뭐 이런 데 대한 질문도 있었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뭐 자유스럽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우리 저희 당은 어제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여러분의 뜻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또 법률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긍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한 거는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당의 감사와 반성의 주간을 설정해서 전 지역위원회 원내의원들 포함해서요, 전 지역위원회에서 선거운동 때와 같은 그런 강도로 국민 여러분께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그것을 잘 새겨서 더 좋은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간을 갖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월 25일 전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원내대표 선출 시에 과거처럼 원내대표 후보자들 입후보하기보다는 교황 선출 방식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총의 의견을 이제 선관위가 구성이 되면 선관위에 전달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두 분만. 네. 네네. 네, 어제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고 비대위 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내용은 3월 25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노동의 경희대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새 단체 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8일에 시즌을 개막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메이저리그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시작된 직장 폐쇄는 99일 만에 해제됐고, 공식 개막일은 다음 달 8일로 확정됐습니다. I am genuinely thrilled to be able to say that Major League Baseball's back and we're going to play 162 games. 개막은 일주일 늦어졌지만 더블헤더 등을 통해 축소 없이 팀당 162경기를 그대로 치르게 됩니다. 원래 2월 중순 시작하려다 무기 연기됐던 스프링 캠프는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작되고 18일부터는 시범 경기 일정을 소화합니다. I do want to start by apologizing to our fans. I know that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difficult, sort of the way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works sometimes, but I do apologize for it. 첨예하게 대립하던 부유세 부과 기준을 사측에서 양보하고 노조 측이 해외 선수 드래프트 선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메이저리그 파업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포스트 시즌 출전팀이 기존 10개에서 12개 팀으로 확대되고, 빠른 진행을 위해 투구 시간 제한도 도입됩니다. 내셔널리그에도 지명타자 제도가 생기고, 신인 드래프트 순번을 위해 일부러지는 꼼수를 막기 위해 드래프트 추첨 지명도 새 단체 협약에 포함됐습니다. 긴 직장 폐쇄로 국내에서 훈련해온 토론토의 유현진도 월요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제 거리에도 봄 기운이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에는 노란 산소유꽃이 벌써 만발했는데요. 오늘 남부지방뿐 아니라 중부지방도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대구 18.9도, 서울 18.4도까지 올랐고요. 주말인 내일은 대구 21도, 서울 19도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겠고요. 내일 밤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80mm 이상이 되겠고요. 다만 영남과 동해안 지방은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무척 적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날씨 속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초속 10m에 가까운 강풍이 예상됩니다. 주말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각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도, 춘천 20도, 광주 22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따뜻한 봄 날씨 속에 금요일 충청 이남 지방에는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수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2년 넘게 뉴스큐를 함께 진행하는 강재원 앵커가 출산일이 다가와서 오늘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